아, 그 나이에 워터밤을 나가요? 그러게요. 백호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리지구나. 혼자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걸 몰랐어?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쉬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못 견디겠어요. 체력적으로. 제가 오늘 9시부터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 허리도 아프고 지금 자세도 꼬부장하고. 그래서 일요일날 12시 타임을 뺀 거야 지금 하나를.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부론 했으니까 뒤쪽은 진짜로 여러분들 경제학이 뭐고 그 개념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 이젠 역사에서 벗어나서 경제학이라는 개념으로 갈 거야. 자, 세 번째 금융위기와 마르크스 경제학.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까지 잘 나가던 자본주의가 한번 비판을 받는 게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사태 때문에 한번 크게 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랬는가 한번 보죠. 자, 자본주의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영국에서 시작됐을 때 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밑에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고 나오죠. 인클로저 운동은 뭐냐면 영국에서 아까 우리 산업혁명 시기에 뭐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어? 재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목화는 미국에서 내려오는데 영국은 목초지가 어때? 우리가 알다시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토비 뛰어도는 언덕. 언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키우면 돼? 양이죠. 양모를 키웁니다. 그래서 양모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개나 소나 다 양을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양이 풀을 엄청 뜯어먹거든? 여기도 뜯어먹고 저기도 뜯어먹고 저기도 뜯어먹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뜯어먹다 보니까 풀이 다 어떻게 돼버려?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을 뜯어먹어? 이런 거에. 자, 풀이 더 이상 남아남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양을 키울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면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구겠어? 그 땅 주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들이 내 땅에 들어오지 말게 뭐를 칩니까?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거기서 양을 키우던 사람들은 갑자기 일자리가 어떻게 돼버려? 그래서 없어진 거죠. 자, 그 사람들은 그럼 먹고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도시로 가죠. 그 사람들이 도시로 갔을 때 마침 영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랬을까? 산업혁명. 그 사람들이 뭐로 바뀌어? 과거 농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뭐가 되는 거야? 노동자로 변하는 현상을 인클로저 운동이라 그래요. 니네 세계사 시험 나올 때 얘는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혁명 당시에 산업 환경이 좋았겠니? 아니면 진짜 열악했겠니? 열악했고 직장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왔으니 돈을 많이 줬겠어? 조금 줬겠어? 조금 줘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자, 인클로저 운동은 목축업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경작지 모쏠을 뜻하며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초래했고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개방경지, 공유지 등의 울타리 경계선을 치며 말뚝을 박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로 몰려가 하층 노동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 차이를 이제 그 마르크스는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양을 자기가 키우던 사람은 자기가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뭘로 바뀐 거야? 노동자라는 건. 자기의 의지대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월급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그게 이게 달라지는 거로 보는 거야.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런 하나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브라질 떡볶이 아줌마는 그 브라질 떡볶이라는 그 아줌마가 떡볶이 1인분에 원재료 500원이 들고 1,500원에 팔았어. 그럼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아줌마한테 남는 돈이 얼마야? 1,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조스 떡볶이가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마케팅을 했어. 그래서 브라질 떡볶이가 망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조스 떡볶이만 남았지? 자, 그러자 조스 떡볶이 사장이 니네 가게 문을 닫는 대신 우리가 그걸 인수할 거야. 그래서 조스 떡볶이 2호점이 될 거야. 대신 네가 거기서 뭐로 일해라? 노동자.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로 일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럼 떡볶이 가격은 여전히 얼마? 1,500원인데 1인분 팔 때마다 이 아줌마는 얼마를 받기로 해? 1,100원. 그럼 400원은 어디로 가? 거기 회사. 네, 조스 떡볶이로 가죠. 자, 근데 재료비는 똑같이 얼마가 드니? 500원을 들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 600원이 돼요. 원래는 사장이었을 때는 얼만데? 1,000원. 근데 600원으로 줄죠. 근데 하는 일이 달라졌어? 아니면 똑같아?
똑같아. 물론 여기서의 간과한 점은 이거야. 더 이상 이 물건 같은 것들이나 혹은 뭐 재료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기획해야 되는 일은 이제 없지. 근데 어쨌든 떡볶이를 만드는 일은 똑같다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버는 돈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자, 이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뒤에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은 다른 것보다 신성한 건 노동이 신성한 거야. 그러면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다. 무슨 가치설? 노동 가치설. 근데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이익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자, 그래서 결국은 자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잖아. 이기적인 존재니까 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더 모으려고 그럴 거야. 모으려고 할 거지. 그러면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더 열심히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벌 수 있는 돈은 비례해서 늘어나니 아니면 점점 줄어드니? 점점 줄죠. 마치 이런 거 같은 그래프인 거지. 처음에 일했을 때 이만큼 하던 건데 뒤에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더 이상 임금이 늘어나지 않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기존에는 떡볶이를 만드는 장비, 가게가 누구 거였으니까? 개인 아줌마 사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생산하는 수단을 누가 가져가게 되면? 기업이 가져가게 되면 기업의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면서 사람의 노동의 가치는 점점 어떻게 된다? 그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은 0에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럼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닥이 되죠. 대신 누구는 돈을 벌어 이럴수록 기업은 돈을 벌게 되고.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거보다는 더 안 들어갈게요. 이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시작한 건 인간은 뭐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기적인 존재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 마르크스는 그걸 뒤집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생산수단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기업이 있고, 기업은 끊임없는 이익을 추구할 거고, 그러면 인간의 역할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죠. 특히 어느 시대의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자, 인간은 노동을 계속시킬 수 있니, 없니? 없지. 근데 니네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해, 돈 더 달라고 얘기 안 해, 밥 달라고도 얘기 안 해, 휴가 달라고도 얘기 안 해, 퇴직금 달라고도 안 하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계 쓸래, 인간 쓸래? 기계 쓰지.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지죠. 자, 그러면 누구만 돈을 벌어? 이 기계를 뭐 한 사람만? 소유한 사람만 돈을 벌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야? 아예 소득이 0이 돼버리는 세계를 AI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죠. 이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작하는 걸 보고 그런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는 아니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건 얘기할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걸 똑같은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걔를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어떤 거야? 완전히 다르죠. 있는 거. 자, 그러면 결국 어느 게 이겨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아 있니? 자본주의야,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죠. 이유가 뭘지를 그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이제 살아남았다. 그래. 뭐가 자본주의가 더 훌륭했던 거야? 여기로 내려오세요. 어디, 이제 그냥 쭉쭉 타도. 이거 원래 사실 이거 막 계산시키려고 했는데 필요 없고요.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공황이 발생해요. 대공황이 뭐야? 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이 안 팔려요. 왜? 통제를 해, 안 해? 고전 자본주의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기도 아니니까. 자, 물건이 안 팔리면 회사가 직원들을 뭐 해? 잘라요. 자르면 월급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 안 사요? 안 사요. 물건을 안 사니까 회사가 또 뭐 해요?
망해요. 회사가 망하니까 소득이 줄어요. 줄으니까 회사가 또 망해요. 예, 이게 대공황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직장도 없어지고 회사도 망하고 소비도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1932년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원래 막 있죠. 그 넓은 땅에서?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어떻게 하면 돼? 더 적게 주면 돼. 그럼 어쨌든 회사 내에서는 손해보는 게 줄어드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일을 더 시켜서 더 생산성을 높여요. 혹은 생산량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요, 얘 빼고는요, 결국 물건이 안 팔리면 공급이 넘쳐난다는 거. 이거는 해결되지 못해요. 있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지멋대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면 돼? 노동자가 소유한다. 자, 이건 되게 좋게 표현한 거고요. 그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면 그게 기업가랑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신해서 누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자.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집단 농장, 같이 모여있는 농장. 그리고 중국도 여러분, 중국이 좀 특이한데 중국은 건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땅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해요. 이게 뭔 뜻이야? 그게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에요. 즉,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건물은 니네가 마음대로 줘. 근데 땅은 우리 거야. 국가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마르크스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죠. 자,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 한계는 공급 과잉이었어. 이익 추구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런데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 공황의 탈출구. 자, 공급 과잉이면 물건을 뭐 하면 해결돼? 팔면 해결돼요. 자, 유럽이 뭘로 해결했을까? 예,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물건이 만들어져서 안 팔리면 식민지에 갖다 가가지고 사. 안 사면 전쟁이죠. 과잉 생산된 제품을 식민지에 팔고 또 그럼 식민지에서 뭘 가져와? 원재료를 또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원재료는 싸게 사와 비싸게 사와? 싸게 사오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과잉 생산된 물건은 식민지에다가 비싸게. 그러면 계속해서 식민지를 뭐 해가야 돼?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최근에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에서 자기들이 못 사는 거에 대한 책임을 유럽 국가에다가 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실제로 인도가요, 여러분들. 인도가 영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식민 지배에 대한 것들. 지금 돈으로 치면 몇 천 경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조도 아니야. 조 단위를 넘어가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영국이 인도를 거의 150년 정도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교묘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영국이란 나라는 식민 지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나라 시켰어. 아니요. 달려있을 때. 영국이 아니라 이 회사가 관리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해요, 식민지들을. 정부가 나서면 뭐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상에서 쏙 빠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동양 척식 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일본 정부가 한 거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대신에 이런 식민지를 이용해서 규모 공급 과잉을 막았고,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는 지금도 여러분 뭐 많이 하니? 예, 시위, 파업하거든요. 자, 프랑스 같은 데는 사회주의 운동에서 뭘 받아들이냐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거야. 야, 그래, 니네 힘든 거 알아. 알았어. 니네 힘든데 대신 니네가 일을 할 때 힘든 것들은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그거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해줄게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타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자본주의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은 거야. 이때부터 이미.
그래서 유럽은 이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프랑스는 관대하게 생각하죠. 왜 그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어. 프랑스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주면 뭐 해야 돼? 그 일을 빨리 해야 돼. 토요일 날 만약에 일을 해서 끝낼 수 있으면 토요일 날 가, 안 가? 가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겁을 합니다. 왜? 이건 약속인 거야. 토요일엔 일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네가 깨버리면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견 이해는 돼요. 대신 그거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 거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너는 급해. 내일까지 소리 안 나오면 비행기가 300만 원 날릴 거야. 근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해? 저희 토요일은 휴가. 저희 안 해요. 급하시면 어제 오셨어야죠. 가요. 어떤 건지 알겠죠? 있는 거예요. 예. 자, 결국 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마르크스가 먼저 꺼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지금 여러분 봐봐. 자, 가장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건은 뭘까요? 만들어 놨는데 잘 안 써지는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대? 바로 무기예요. 여러분, 무기는 만들어서 팔긴 하는데 걔를 쓴다라는 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무기는 늘 무슨 상태로 있는 거야? 공급 과잉 상태로 있어요. 늘 무기는. 그리고 그 무기는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구입하는 거야? 정부예요.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시설들이 다 일부러 더 오버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요. 왜? 이때가 뭐기 때문이야? 재고 처리 찬스예요. 생각해봐. 여러분 전쟁 지금 봐봐. 미국이 만약에 니네가 진짜 미국이 이란을 없애고 싶으면 뭐 쓰면 돼? 핵 쓰면 돼. 근데 뭐 하고 있어? 미사일 뿅. 여러분 그 미사일 하나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1,000억씩짜리예요. 1,000억. 한번 뻥 할 때마다 1,000억이 뻥 터지는 거야. 그럼 그게 재고철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기는 나라는 돈을 벌어요. 왜? 진 나라한테 뭘 받아내요? 참여금? 보상금 받아요. 여러분 이란은 자기네 나라 망하고 보상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뭐 만들어? 무기 만들어요. 또.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요. 돈 벌려고? 좋은 찬스죠. 그렇지 않아. 네. 참고로 일본이 여러분, 일본은 진짜 여러분 미스테리한 나라죠.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일본이 1945년도에 폭탄을 맞고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 일본은 뭘 했어야 돼? 전쟁에 대한 배상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뭘 했니?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그때 일본을 지배하던 식민지 사령관이 누구야? 니네도 아는 이름. 인천이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 메가더예요. 그 사람이 일본을 식민지 통치하던 군인이야. 자, 그런데 일본이 배상을 안 하고 있다가 뭐가 터졌어?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자, 미국에서 물건들을 가져다가 쓰기에는 너무 머니까 어디에다가 요구해요? 일본. 왜? 일본은 이미 전쟁 준비하던 공장들, 군수품 만들던 공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야. 야, 니네 물건 만들어. 일본이 오히려 한국 전쟁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일본이 1962년도에 여러분 생각해봐. 일본이 45년도에 망했잖아. 근데 62년도인가? 그때 뭘 개최해요? 올림픽을 개최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뭐 이런 얘기 니네들한테 하기 좀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에서 전쟁 나면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누구를 자극하려고 그래? 북한을 자극하려고 하죠. 뭐 어떻게 잡죠? 일본하고 북한은 자극될 게 많아요.
자, 그건 이제 정치 얘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린 경제학에서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자, 그럼 경제 위기가 일어날수록 전쟁 가능성이 커지는 설명하고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나라는 주로 어떤 나라일 가능성이 많아? 뭘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예,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강대국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기를 소모하고 그로 인해서 뭐를 벌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뭐해? 다시 무기를 뭐해? 제작하죠. 그래서 늘 무기라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전쟁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요새 여기에 우리나라도 조금씩 뭘 팔기 시작해. 무기 팔기 시작해요. 너네 부모님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뭐 방산 이렇게 하거든요. 방산이 뭐의 약자야? 방위산업체의 약자예요. 방위산업체.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예전에 소련 있죠. 소련. 네. 소련이란 나라에 우리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소련이 중간에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 돈 받을 길이 없었어. 그래서 러시아가 뭘 줬는지 알아요? 무기요? 네, 무기를 줘요. 이거 대신 가져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걸 뜯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 근데 러시아 물건을 뜯어서 연구를 해요. 그게 작년에 쏘아올린 뭐야? 나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미국은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줘, 안 줘? 안 줘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들을 뜯어서 그 중간에 비어있던 갭을 뛰어넘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고. 자, 이번엔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생긴 대공황의 문제를 마르크스식으로 해결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게 분명하고요. 자, 자본주의 계열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이 케인즈라는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자, 경제 위기 경제 위기 후에는 언제나 정부는 뭐를 펼친대? 경기 부양책. 부양이 뭐냐면 띄우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표현.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자, 케인즈 하면 뭐 생각하라? 경기 부양책. 경기를 띄우는 사람이에요. 자, 대공황 과정 가보세요.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가 폭락해. 그걸 검은 목요일이라 그러고 이때 수만 명의 사람이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하죠. 들고 있던 주식이 휴지 조작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기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발생해. 이게 어디로 전파돼? 유럽. 유럽하고 미국은 여러분 사실 대서양으로 떨어져 있지만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 우리 은행도 망하는 거 아니야? 해서 은행에서 대규모 인치를 해. 그럼 은행도 더 이상 돈을 갚을 것도 없고 빌려줄 것도 없으니까 은행도 뭐가 돼? 망해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보호무역 체계. 우리나라 돈은 지키고 딴 나라 돈은 내가 가져오되 우리나라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막아요. 자, 전 세계 무역량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되니까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죠. 자, 이때 어마어마한 전쟁 빚을 지고 있던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에요. 독일은 아무리 일을 해도 이 1차 세계대전 빚 갚느냐고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잖아. 자, 그럴 때 여러분 봐봐. 니네 공부를 못할 때 누굴 탓하면 제일 공부를 안 하는 그 마음을 덜 수 있는 짐을? 선생님이죠. 선생님 문제를 더럽게 냈네. 자,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도 누구 때문인 거야? 유태인들이에요. 왜? 유태인들이 금융시장을 잡고 있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잡고 있는 것도 누구라고 본 거야? 유태인들이라고. 그 유태인들 때문에 우리 독일 민족이, 이 위대한 독일 민족이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러니 뭐를 잡아? 유대인을 죽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야? 아돌프 히틀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사가 있는 거예요. 자, 대공황의 원인은 아까 뭐라 그랬어? 과잉 생산 상태에서, 자, 중요한 거 갑시다. 과잉 생산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뭐가 기대 심리가 급격히 약화됩니다. 여러분, 기대 심리에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경제는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쓸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고 싶다. 자, 그런데 다음 달에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럼 돈을 더 쓰니 안 쓰게 되니? 예, 이거예요, 여러분. 경제는
지금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반응하는 거거든. 자, 근데 경제가 이런 대공황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더 안 쓰게 돼. 자, 그렇게 되니까 돈을 계속 어떻게 모아요. 저축을 해요. 자, 그러면 소비가 줄겠죠. 저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니 안 돌아다니니? 안 돌아다녀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돼? 망해요. 그게 바로 경기 침체와 공황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를 회복시켜주면 돼? 경제가 우리 소득이 뭐 할 거라는 거.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해줘야 사람들이 뭘 하게 될 거야. 소비를 하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케인즈와 마르크스가 대공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다녀요. 이 사람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걸로. 자, 이제 케인즈는 나라가 재정지출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니? 나라가 돈을 시중에 뭐 하는 거야? 풀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중에 돈을 돌게 하면 뭐 한다?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 뭐 돈이 보여야 나도 소득이 늘 줄 알지. 왜냐면 봐봐 여러분. 지금도 우리 돈이 잘 안 돌면 일단 가게에 손님이 많아 안 많아? 안 많죠. 그러면 니네가 느끼기에도 이거 경제가 별로 안 좋은가? 그럼 돈 써 안 써? 안 쓰는 거야. 자, 이 브라이턴 우즈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러면 각국마다 돈이 필요하면 뭐 하면 돼? 돈을 그냥 맘대로 뭐 하면 돼? 찍어내면 되잖아.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까지만 해도 돈을 찍어내려면 그 돈만큼의 뭐를 가져다가 줘야 돼? 금을 보관해야지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유지하게 했었어.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걸 깨버립니다. 필요 없어. 돈 필요해. 그럼 뭐 하면 돼? 돈 찍어내면 돼. 달러. 금 안 맡겨도 돼. 필요하면 찍어내면 돼. 그게 오늘날 트럼프가 어디를 간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야. 이거 지금 이 체제가. 전쟁을 벌이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빚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일본 애들이 미국 국채라고 있어요. 미국이 일본한테 진 빚이 1경이에요. 1000조를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버티고 있었던 거는 필요할 때마다 계속 뭐를 찍어냈기 때문이야. 돈. 예. 그래서 여러분 미국 애들 보면 저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대공황 때 한번 일을 겪으니까 내가 돈을 안 쓰고 뭐에다가 은행에 넣어두면 나라가 뭐 하게 됐어. 대공황 때. 그것 때문에. 망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돈은 투자를 하거나 뭐 하는 게 미덕인 거야. 쓰는 게 미덕인 거야. 자,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분 이거부터 이제 경제학이니까 잘 보세요. 통화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리려면 자, 화폐를 더 뭐해? 더 찍어냅니다. 자, 얘의 단점은 뭐야, 그러면? 쉬운 방법이긴 하나, 화폐가 너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럼 물가는 올라가요. 물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있다. 일단 케인즈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고, 자, 근데 정부가 직접 대규모 사업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 기업에게 니네가 좀 어떻게 해볼래? 라고 시키면 기업은 끊임없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이윤 추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생기지. 나는 정부는 100억을 썼어. 예를 들어서. 근데 중간에 기업을 시키게 되면 기업은 중간에 그 금액이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적어지니 커지니?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100억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때 유명한 댐을 짓죠. 무슨 댐? 니네 미술책에도 나오는 댐. 후버댐을 짓습니다. 후버댐. 미국의 제일 큰 댐이에요. 후버댐이라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지킬 만큼 폭이 100m 가깝게 그 시멘트를 때려 박아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이 후버댐 무슨 영화지? 재난 영화 같은 거에서 항상 때려 부시는 그 댐이 있어요. 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댐이.
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그 기업에서 사람들을 뭐 하게 돼? 일자리를 주고 고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나 다음 달에도 월급 들어오겠네 라는 뭐가 생겨?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면 물건들을 사, 안 사?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한다라게 했던 법칙이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결국 케인즈가 선택한 방법은 시중에 뭐를 올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려서 회복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자 했던 거야? 대규모 사업을 벌여서 국가가 돈을 푸는 방식 이걸 택했던 거죠. 자, 이게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결국 케인즈의 정책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자, 우리가 아까 애초에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게 중요했던 거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했던 거야? 최소화. 왜? 그 알아서 될 거다. 근데 알아서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고, 대공황의 문제가 생겼고, 자, 이제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변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공황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들어와요. 연금제도라든지 혹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는 어디에 있던 제도야? 유럽에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아까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자의 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권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수입해요. 즉 그러니까 이 양쪽의 이념 대립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겹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단계예요. 서로 있는 거. 자, 결국 정작 케인즈의 정책을 가장 잘 따른 나라는 어디래? 이탈리아와 독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케인즈의 정책은 국가가 뭐 하는 거야? 돈을 마구마구 뭐 한 거야? 풀어낸 거죠. 자, 국가 주도의 투자, 군대의 재무장 등으로 대공황에서 벗어났고, 그러니까 무기를 막 만들어낸 거야. 이로 인해 미국과 서유럽 역시 정부 GDP 대율을 200% 확대해 이에 소비와 생산이 늘고 전쟁 이후 고성장 고임금 저물가 체제가 자, 몇 년간 이어진다? 30년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간 고성장 고임금 근데 물가는 어때? 저물가. 최고 아니야? 황금기예요. 여러분 이때 미국에 뭐가 보급돼? 요 시기에 고성장 고임금. 이때 미국에 어디를 보내? 달. 도니까 하는 짓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이때 뭐가 보급되기 시작해요? 컬러 TV가 보급됩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전쟁할 때 미국은 컬러 방송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의 삶이 변해요. 모든 집들이 다 하나씩 뭐를 갖게 돼? 자동차를 갖게 돼요. 자, 니네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어디에 사니? 시내. 가운데 살아요. 한가운데 높게 짓고 살아요. 근데 미국은 이때부터 달라져요. 미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요. 왜? 한가롭고 여유롭게 사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미국의 집들은 어떻게 돼 있어? 시내가 아니라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고 외곽에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 이렇게 해놓는 집. 이게 1950년대부터 만들어져요. 미국은 돈이 넘쳐나니까. 고성장 시대. 그래서 백인들은 외곽으로 가고 그러면 원래 도시 중심에 있던 누구만 남는 거야? 상대적으로 부를 적게 소유했던 흑인들만 남겠죠. 그 흑인들만 남아있는 곳을 뭐라 부르는 거야? 너는 알아야지 그 단어. 너는 그 단어 알아야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갖다 쓰잖아 그 단어. 흑인들만 남아가지고 이 퇴락해버린 도시 중심가를 뭐라 부르냐고. 슬럼가? 슬럼 비슷하게. 그걸 할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렘 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밤 되면 시내가 뭐하고 우범지대가 되고 부자들은 바깥에 외곽에 가서 큰 집 짓고 수영장 있고 이런 집에 사는 거고. 이게 미국의 세대예요. 이때 예술도 들어오죠. 이런 소비 사회를 이끄는 예술. 그걸 비꼰 사람이 누구야? 뒷장 말고. 뒷장은 1차 세계대전 전이고.
아, 그거는 최근이고요. 앤디 워홀이에요. 맞아요. 모든 것들을, 팝아트라는 게 모든 것들을 뭐하는,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사회. 그래서 앤디 워홀의 대표적 작품이 뭐야? 캔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 그 캔 그림 2개 그린 거. 캔 그림 100개 그린 거. 캔 그림 1000개 그린 거. 바로 이 대량 소비 사회의 미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어디에서 깨진다? 바로 이 오일 쇼크라는 거에서 깨집니다. 자, 이 오일 쇼크를 시작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못 가거든요. 자, 지금 이제 자본주의의 흐름에서 우리 어디까지 왔어? 케인즈주의. 자, 케인즈주의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정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수정된 자본주의.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서? 아담 스미스를 시작해서 그 반작용으로 마르크스 얘기 나왔다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까지. 자, 수정자본주의 핵심만 다시 한번 볼까 그러면, 자, 경기가 침체되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중에 뭐를 많이 풀어야 돼? 돈을 많이 풀어야 돼. 자, 그 돈을 풀기 위해서 대규모 뭐를 벌여? 사업을 국가가 주도로 벌여요. 그러면 직장이 늘어나고 고용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느끼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활동도 늘어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거. 자, 이거를 무슨 정책이라고 불렀어? 케인즈의 이런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대규모 사업을 벌인 정책을 경기부양책, 그 경기부양책의 이름이 있어요. 유명한 뉴딜 정책입니다. 이게 뉴딜, 새로운 거래, 정부하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뉴딜 정책 이런 거. 자, 제가 이 수업을 해주는 게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그렇고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전쟁과도 다 지금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정치, 사회적인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면 세계사하고도 연결되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것도 이해가 좀 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너네 경제학 지문에서 주로 나오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분석하는 게 통화량,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돈의 가치,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개념. 그러니까 이 흐름을 다 한번 하고 나면 되게 쉬워질 거예요. 실제로 다음 주에 고등학교 문제를 줘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쓸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방학 수업의 마무리 수업까지 가볍게, 가볍죠? 가볍죠. 뭐 새로운 뭐 소설 배운 것보다는 훨씬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목요일 점심 때까지는 찾지 마세요. 바람처럼 사라질 겁니다.